철학은 이것이다 52 영상의 후속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과정 철학을 주창한 현대의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 속에서의 인간적 삶을 전 우주적 역사 속에서 조망하고자 합니다. 그의 대표 저서인 과정과 실제에서 전개하고 있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철학의 거장 하버마스는 철학의 근본 주제는 이성이다. 철학은 처음부터 세계 전체를 다양한 현상 속에서 통일성을 이성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신과의 교통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심지어 엄정하게 자연과 사회를 포괄하는 우주적 근거로 소급함으로써 설명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리스 사유가 목표로 삼은 것은 신학도 아니고 대표적인 세계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윤리적 우주론도 아니고 존재론이었다. 여러 철학적 입장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의 존재나 혹은 통일성을 이성이 자기 자신과 교섭하면서 행하는 경험을 해명하는 방식을 통해 사유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현대 철학의 거장인 존 듀이는 그리스적 전통에 기반을 둔 관념화된 철학,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제를 탐구하는 전통적 철학은 존재론적 환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전통 철학의 종언을 선언한 것입니다. 듀이는 세계 전체를 다양한 현상 속에서 통일성을 이성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 철학의 오래된 목표를 부정한 것입니다. 듀이는 철학이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영속적 실제의 인식을 목표로 한 것은 오히려 인간적 삶의 불확실성을 증명해 준다고 말합니다. 인간적 삶을 포함한 모든 유한 존재들의 본래 모습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속적 실제 같은 것, 영원한 진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세계의 본래적 모습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듀이는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제의 인식에 대한 희구는 그리스 철학이 철학에 걸어놓은 최면이자 저주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을 취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이 세계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진리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자신의 진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은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에 앞서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절대적 진리는 존재할까요?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이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며 도덕적 선이 실제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것의 실현을 이상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전통 철학의 종언, 특히 근대의 의식 철학의 종언을 선고한 타령 이상학적 사유는 세계와 자연, 역사와 사회 전체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지식,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여전히 경험적 지식들의 체계적 연관에 제약된 한계 안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존재와 사물의 총체적 연관성에 대한 지식, 즉 존재와 실제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철학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곧 철학의 영원한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궁극적 실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부당한 철학은 종말을 맞이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철학은 본래가 삶의 문제를 인간이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출현했습니다. 과학을 비롯한 개별 학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특히 철학의 본래적 목표인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일은 여전히 철학에 맡겨진 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현실적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세계와 존재에 대한 이해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많은 인간적 삶을 총기획하는 정치적 이념과 문제들은
특수한 개별 과학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비록 거기에는 진리가 혹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내고 우리의 삶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려는 것은 아직은 영원한 진리에 이르지는 못했어도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모종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그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인 형이상학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실제한다. 제1원인으로서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와 본질이 동일한 존재이다. 존재는 존재자의 본질을 규정한다. 이데아 또는 보편자는 객관적 실제이다. 보편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자들만이 실제한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세계의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적 존재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보편타당한 필연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 아름다움은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이며 조화와 일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유하는 자아는 존재한다. 의식은 정신으로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영혼이다. 의식은 뇌의 신경세포가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의 발화 상태이다. 마음은 물질이며 비물질적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과 나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나는 마음이 아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또 인간의 인간다움은 인간 내면의 자율적 도덕성에 근거한다거나 인간의 인간다움은 타자에 대한 책임성에 근거한다는 주장도 모두 윤리적인 형이상학적 지식들입니다. 형이상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과 학문적 지식은 사유하는 자와 사유의 대상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누군가는 변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누군가는 마음은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 마음조차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세계도 마음도 모두 참된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생각이란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언어는 생각 혹은 사유의 최소한일 뿐일까요? 이와 같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 어디에 방점을 찍든지 이 세계는 존재하며 또 이 세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는 철학의 전통은 보편적, 객관적, 절대적 진리는 존재한다고 믿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으로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철학적 전통도 있습니다. 따라서 철학은 역사적으로 절대적 진리는 존재한다는 주장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모두를 개진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의 어려움은 철학의 지혜 혹은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철학적 탐구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형이상학적 지식은 과학적 지식과 달리 가능한 지각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세계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 그리고 세계에 대한 보편법칙이나 보편명제로서의 지식은 비록 정합성이나 일관성, 무모순성, 경험적 적합성과 합리성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칙 자체의 진리는 결코 경험적인 과학적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검증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편타당한 형이상학적 지식으로서 이 세계에 대한 적절한 지식 그리고 보편적이며 전체적인 지식은 이성적 사유자들의 동의, 승인, 이해의 차원에서 성립되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호소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쩌면 동어 반복적인 격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형이상학의 최후적 진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만이 안다거나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철학은 자신의 진리를 합리적인 논리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이성과 지성의 승인과 이해를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곧 철학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몇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혹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또 그것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형이상학적 진리를 비롯한 모든 지식은 경험적으로 확증된 자료 즉 경험적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적 지식 자체도 참 지식인지 아닌지 또 어떤 종류의 지식인지 구별해야 하는데 이를 분별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반면에 철학의 지혜와 진리 혹은 형이상학적 지식은 가능한 지각 경험의 한계 안에서 추구되는 과학적 지식과 같이 엄정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 척도와 방법, 즉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절대적 진리의 가능성이나 불가능성 모두 어느 것이 맞는지 결코 경험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철학의 진리에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많은 철학적 주장들과 견해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철학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특히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세계를 보면 서로 상반되는 숱한 전문적인 철학적 생각들이 모방되거나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역사적 사실은 형이상학의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진리 주장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적 주장의 객관성은 합리성, 정합성, 일관성, 무모순성과 같은 진리 조건을 충족시키느냐에 좌우되는데 서로 이런 주장을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성립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성인식과 형식 논리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형이상학의 철학적 진리 주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는 철학이 지각 가능한 경험을 넘어서는 대상 및 가치지향적 혹은 가치 관련적 대상들을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대상들은 의식상관적인 의미지향적 존재들입니다. 인간적 삶의 문제들은 모두 이런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 매개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 정신의 지향성은 인간의 뇌와 신체를 아무리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부해 본다 해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답은 기껏해야 그것은 모두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이며 감각적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양자 사이의 필연적 연관성을 증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든 이와 관련된 문제는 형이상학적 탐구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와 같은 가치 판단은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와 같은 사실 판단과는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는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급적 주관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거나 배제해야 합니다. 즉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진술에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지와 같은 판단자의 주체적 태도의 표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의식상관적 혹은 정신매개적 가치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것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판단자의 주관적 태도는 전혀 상관없는 장미꽃은 빨갛다는 사실 판단과 판단자의 주관적 혹은 심미적 태도와 분리할 수 없는 장미꽃은 아름답다는 미적 판단이 구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지식 또한 일면적으로는 언제나 사실 연관적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과 무관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이상학적 지식도 사실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의지도 그것이 행사될 때는 우리의 신체를
사용하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지식이 갖는 모호성을 좀 더 탈색시키는 길은 형이상학적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사실적 차원에 대한 지식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 과학을 비롯한 사실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실의 차원과 가치의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세계를 존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은 결국 이 존재의 인식적 의미 혹은 존재의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의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의 확정적인 대답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인식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나 그리고 언어의 한계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존재 혹은 실제의 본성에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의 대표적인 문제들, 즉 철학적 문제들을 대표하는 의식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의식이란 무엇인가 혹은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에는 하나의 확정적인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혹은 적중한 답은 의식이나 정의의 현상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는 견해나 이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유일한 이론이나 견해가 아니라 사실적 내지는 경험적 지식과 정합적이거나 무모순적인 주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수한 사태나 여건과 조건은 변하기 때문에 의식이나 정의의 본질에 대한 하나의 정답보다는 의식상관적이거나 정의의 여건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 즉 이론적 설명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도 이에 대한 탐구는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그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이 다르며 또 이러한 조건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존재의 세계는 하나의 확정된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로서 현상한다 혹은 형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등등. 존재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이 모든 이해 방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모두를 넘어선 이해 방식입니다. 아마 각각의 이해 방식에 따라 사물의 이해와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며 때문에 하나의 세계에 대한 진리 역시 다수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진리를 확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리는 하나여야 하며 또 누군가의 주장은 그 하나의 진리를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인간 이성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하나의 사실로부터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한 최종 원인을 찾다 보면 신과 같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해도 다시 또 우리는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신 혹은 이 세계는 저절로 혹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답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세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조건이나 환경과도 관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시대에 걸쳐서 널리 인정받는 철학의 진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에 의해서 승인되고 이해된 인정받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의 진리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철학의 대표적인 문제인 자아 존재나 의식과 같은 주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들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 간에도 상당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견해들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되며 심지어 학문 공동체에서는 하나의 정설 혹은 표준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철학적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의 진리는 검증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통찰력과 타당성, 합리성, 정합성, 일관성, 무모순성 등을 충족시키는 주장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듯이 보이는 다수의 철학적 주장이나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세계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철학은 과학처럼 사실의 세계를 탐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존재 혹은 가치의 세계와 관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는 서로 무관한 것일 수 없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설명하는 과학적 탐구는 하나의 사과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물리화학적 성분을 갖는지에 대한 지식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인식한 바로 그것이 사과가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의 인식론적 문제와도 관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를 넘어서 하나의 사과가 우리에게 이 세계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선 사과라는 것이 혹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먹거리가 있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일 풍년이나 과일 흉년, 또 사과의 아름다움을 비롯해서 자연이 제공해주는 사과나 먹거리를 먹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지구의 미래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혹은 진화한 존재입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진화한 데에는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최종 결론으로 그런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맹목적 자연의 우연적 진화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도 존재의 의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든 인간의 삶과 생존에 있어서 사과에 독이 있는지 혹은 유해한 성분은 없는지 등의 과학적 지식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쓸 때 철학의 지식은 의미 즉 가치의 문제, 그리고 과학의 지식은 사실의 문제와 관계합니다. 하나의 사과라는 대상에 사실과 가치라는 두 차원이 존재하며 이 두 세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를 모두 합쳐서 존재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용한 지식이라는 말은 철학적 진리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궁금해하며 알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곡식의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계절의 순환이나 자연의 이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지와 같은 문제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플라톤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와 같은 철학적 진술들은 모두 우리가 궁금해하는 존재와 삶의 의미 혹은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식 혹은 인식은 곧 참 지식으로서 의미의 문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물은 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탈레스의 말이나 영혼의 불멸을 긍정했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생각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런 초사실적 존재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려 했던 과정에서 이제 철학은 좁은 의미의 지식, 즉 학문적 지식 또는 논증적 지식을 의미하는 에피스테메를 추구하는 철학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철학과 지식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은 인간이 삶의 문제를 종교나 종교적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서 자신의 힘으로, 즉 이성적이며 합리적 사고의 기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역사적 존재입니다. 철학의 역사는 오늘날의 철학적 탐구가 과학의 도움에 의존하듯이 여전히 철학을 탄생시킨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철학은 과학과 종교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존재의 문제는 사실과 가치의 세계와 모종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존재에 대한 최후적이며 궁극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의 형이상학적 지식은 일부는 사실에 기반을 둔 과학적 지식과 그리고 일부는 최고 존재자이자 근원적 존재인 절대자에 대한 종교적 지식과도 관계합니다. 철학의 지식은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지식과 공통점을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과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지식과도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을 하는 이유 혹은 철학이 다른 학문들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철학이 제공하는 유용성은 무엇일까요? 지식의 체계로서 철학적 학문이 해낼 수 있는 참된 혹은 진정한 유용성 말입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철학의 진리와 지식 즉 학문적 지식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아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순수 물리학이나 순수 수학과 같은 기초 학문에 대해서 순수라는 말을 쓰듯이 철학 역시 그런 수준의 지식을 추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을 비롯한 어떤 학문도 본래적으로 진리를 위한 진리, 지식을 위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리를 위한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직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가 존재하는지 또 최후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언사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철학을 한다는 것 즉 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 즉 생내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한 혹은 진화한 사회적 본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생존에 기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에 연관된 궁극적인 지식을 갖는 것, 말하자면 사실과 가치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최후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에 올바로 기여하는 지식이 참으로 유용한 지식이며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은 그런 의미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물론 철학이 추구하는 지식은 궁극적으로 존재에 관한 지식 혹은 존재 이해의 문제, 한마디로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을 삶의 지혜를 추구하며 세계의 이해나 세계에 대한 통찰적 경험 혹은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을 이러한 존재의 의미를 어느 때에는 종교에 또 어느 때에는 과학에 종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신여 또는 과학의 신여와 같은 말이 이를 잘 나타내줍니다. 이렇게 철학이 걸어온 길과 역사를 뛰어넘어 철학적 탐구와 활동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단적으로 철학의 진리에는 철학의 민주주의가 적용됩니다. 철학은 더 많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대화하며 호소하는 활동입니다. 또 철학함은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관심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서 철학의 진리를 지지하거나 승인 혹은 추종하는 활동입니다. 철학은 다수가 지지하는 진리 주장이 세계 이해와 삶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계, 즉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철학의 민주주의가 철학적 탐구와 활동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철학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유일한 진리의 존재를 독단적으로 가정해온 전통적 철학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철학의 본성과 사명을 오해해왔던 오래된 고정관념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은 철학은 이것이다. 102. 철학의 무능과 위험,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계속됩니다.